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 돌직구쇼가 중대 발표할 것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중대 발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주말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인재 영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진짜 인재 영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희 돌직구쇼가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인재 영입은 이런 걸 인재 영입이라고 해야지 않을까요? 돌직구쇼 인재 영입. 먼저 첫 번째 인재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분 뉴스의 핵입니다. 뉴스의 중심에 선 분입니다. 바쁘게 움직여지고 있는 야권 신당 움직임의 한복판에 서 계신 대한민국의 뉴스메이커다.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님을 첫 번째 인재 영입 대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돌직구쇼 첫 인재 영입 1호로 선발이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건승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돌직구쇼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인재 영입 2호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주말에 인재들이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인재 영입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득력이 떨어진 설명을 했는데 지금 발표드린 돌직구쇼 인재들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제대로 영입한 분 맞습니다. 두 번째 인재 영입은요. 안철수 대선 캠프 때부터 안철수 의원의 전직 비서관 출신, 그리고 지금은 더 모아의 정책실장으로 역시 야권 소식에 정통한 분입니다. 윤태곤 실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재 영입 2호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저격수 노릇보다는 내용 있는 이제 정보 전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돌직구 인재 영입 세 번째 인재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여권 쪽에서 여권 소식에 정통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원래부터 저희 돌직구 패밀리였는데요. 전 새누리당의 미래세대 위원장 출신, 전 서초구 의원 출신, 젊은 피, 김병민 전 의원 인재 영입 3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병민 전 의원 한마디 인재 영입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 돌직구쇼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함께 아침 조간신문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좋은 돌직구 날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돌직구 인재 영입이 끝난다면 시시하죠. 인재 영입 4호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인재 영입 4호. 오늘 모시진 못했지만 이계진 전 의원, 이계진 전 아나운서, 이계진 전 한나라당 대변인도 저희 돌직구쇼의 인재 영입으로 결정이 됐다. 여러분들에게 고시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재와 함께 돌직구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가신문부터 지금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조간신문 오늘 동아일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동아일보 1면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무력 시위 나선 미국 전략 핵 폭격기 B-52 폭격기가 한반도에 급파돼서 어제 한국 공군과 함께 오산기지 상공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저공 비행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실렸는데요. B-2 F-22 핵 항모도 3월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B-52 전략 핵폭격기는요, 북한 김정은이 B-52란 얘기만 나와도 벌벌 떠는 미국의 핵심 전력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방금 저희 돌직구쇼 인재 영입 발표했는데 이 새누리당에서 주말에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 영입을 소개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직접 소개를 했는데 인재 영입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찾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영입은 아니다 이 말인데 어째 설명이 조금 궁색해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의 중요한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그렇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제3당 신당을 국민의당이라는 새 당명과 함께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김한길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안철수 의원, 김영한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
새롭게 창당하는 국민의당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제3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도 관건은 인재 영입이 바로 관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북한 소식 오랜만에 실렸는데 이 사진이 공개돼서 북한 분석가들 사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67세의 황병서가 30살 초반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극도로 겸손한 공손한 이 모습이 북한 매체에서 방송이 된 겁니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황병서가 김정은 옆에 무릎 꿇은 이유 잠시 후 저희 도직구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네, 한겨레 신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 신당 이 열풍이 뜨겁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니 바로 박영선 의원입니다.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 박영선 의원인데 새정치와 강한 야당 두 가지의 가치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과연 박영선 의원이 탈당을 할 것인가, 안철수 의원에 합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신당 쪽에서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박영선 의원에 대한 러브콜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과연 박영선 의원의 거치, 오늘 저희 이상두 교수님 모시지 않았습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국제면 기사 오랜만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쇼펜 만났다 꼬리 잡힌 마야광 구스만, 멕시코 마야관 호야킨 구스만, 땅굴을 파서 탈옥을 해서 유명했던 그 구스만이 체포됐는데 체포된 사연이 어이없습니다. 영화 출연하려고 영화 관계자 만났다가 체포를 됐다는데 마야광이 체포된 사연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은 만평이 아니라 정치변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탈당 러쉬가 끊임없습니다. 내일 탈당하겠다 얘기 나오고 있는 주인공은 권노갑 상임고문입니다. 이르면 내일 탈당, 권노갑 고문이 탈당하면 동교동계도 동반 탈당한다. 박지원, 김영록 의원도 뒤따라 떠날 거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 안에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의원들, 제가 말한 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을 말하는 건데 7명에서 8명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번 주가 더불어민주당 탈당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로운 돌직구 인재 영입과 함께 굵직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월요일 아침을요 인재 영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신당도 마찬가지고 인재 영입이 요즘 정치권의 화두이자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도 인재 영입으로 시작을 한 만큼 오늘 저희 돌직구 신문도 인물 중심으로 꾸며봤습니다. 6명의 인물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요. 이 뉴요커의 화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바로 뉴요커 최신호 일면 화보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뉴요커에서 새로운 호 화보 주인공으로 선정한 사람은 바로 아가네요. 그런데 생김새가 아가 같지 않은 김정은을 아기 김정은으로 풍자를 하면서 장난감으로 갖고 놀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뭐 대포동입니까? 핵미사일입니까? 전투기와 대포동 미사일은 탱크를 갖고 놀고 있는 이 김정은의 화보를 뉴요커 최신호 화보로 만들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인 정성희 위원님, 이 뉴요커의 일면 주인공으로 누가 선정이 될까가 사실은 국제적인 관심사인데 이번에 김정은을 핵실험을 풍자해서 실었죠. 그래서 뉴요커와 미국의 관심도 이 김정은 핵실험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어제 이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떴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사실 뉴요커라는 거 대단한 잡지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잡지이기도 예. 하고요. 그 잡지의 표지에 했다는 거는 김정은의 수소폭탄 실험이 세계 이슈의 블랙홀처럼 지금 가장 핫한 뉴스가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네요. 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미국의 B-52 수소폭탄 4발을 싣고 평양시den을 초토화시켜버렸을 때는 B-52가 평택까지 날아와가지고서 예. 한국 전투기의 그 경호를 받으면서
사실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무력 시위를 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핵실험의 장난 어디까지 진행될지 굉장히 관심이네요. 예, 윤태곤 실장님, 뉴요커가 일면에 이런 화보 실은 것은 김정은이 지금 핵 가지고 애기 장난하듯 장난치고 있다. 이것을 강하게 풍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꼭 싫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조롱하는 거기 때문에 싫을 건데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미국 대선 전국인데 북한은 사실은 이제 뒷선으로 물려져 있고 중동 문제가 제일 큰 중심이 돼 있었거든요. 오바마의 관심에 사실은 김정은이 그렇죠. 없었다. 또 오바마뿐만 아니라 뭐 이제 클린턴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중동 문제를 중심으로 하기 예.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밥상머리에 자기 이슈가 올라오기를 바랄 겁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성공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무풀 악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무 건데 관심도 못 받는 그렇죠. 무풀보다 차라리 악플이 낫다. 이게 이제 김정은이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악플이라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테이블로 끌어냈다. 이런 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무관심보다 악플이라도 관심을 받는 게 낫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6명의 인물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인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인물은 김정은이 아니었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인물을 만나보시죠. 북한 TV에서 사라진 누군가를 저희가 첫 번째 돌직구 인물로 선정을 했는데 오늘 뉴스의 핵심 6명 중 첫 번째 인물, 북한 TV에서 사라진 누군가.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류인산, 중국의 류인산이 북한 TV에서 사라졌다. 이상합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넘버 5가 우리 북한을 찾았다. 동네방네 선전을 하고 자랑을 했었는데 그 북한 TV에서 사라졌다고요? 영상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은 영상인데 분명 지금 다르게 편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화면처럼 류인산과 김정은이 나란히 손을 들고 있거나 김정은 옆에 류인산이 있는 모습을 북한 TV에서 방영을 했는데 어제 그제 보도된 북한 TV 화면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쭉 당겨서 류인산을 그냥 쏙 빼버렸습니다. 류인산을 북한 TV에서 삭제해버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불편한 중국에 대한 불편한 북한의 심기를 반영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동 교수님, 네. 이 정치가요 우리 대한민국만 복잡할 줄 알았는데 북한과 이 중국의 정치도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류인산이 사라졌어요. 네, 뭐 북한에서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중국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과 좀 불편한 관계 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는 예. 미국이나 우리 기대하기는 중국이 좀 어떻게 세게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신문도 한중 관계를 중국이 입증하려면 이런 기회에 중국이 뭐 하냐. 중국이 뭐하냐? 뭐 이런 논조도 많지 않습니까요? 예. 우리가 그만큼 중국하고 친해졌으면 저기도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런 기운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마 좀 북한에서 선제적으로 뭐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지금 예. 북한도 삐졌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 말이야, 핵실험을 해서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발 전화,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아직까지도 안 받고 있는데 뭔가 외교적으로 전화를 두 정상이 통화하는 모습이 타결되려면 네. 양국 간의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 전화를 못 받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그래서 말이 오늘 나온다고요. 조간신문에 보면 대다수의 신문 사설을 비롯한 신문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한중 관계가 역대 최고라고들 얘기하는데 도대체 5일이 지나도록 왜 두 정상 간에는 통화가 없는 것이냐? 하다못해 아베랑도 통화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중국이 취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그 당 청년 교환선에서 중국 공산당이 한 보름 정도를 파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청년들과 중국 공산당 청년이 교환을 했다. 예.
소위 말하는 교환 학생이죠. 예. 교환당원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서 보니 거기에 대외연락부라고 하는 곳, 우리 지금 외교부와 비슷한 역할하는 곳에서는 이 남한과 북한을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두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세 자체에서 남한의 입장에 힘을 실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손을 잡는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정세에서 어떻게 중국이 자기의 페이스로 이 국제 정세를 끌고 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전체적으로 중국이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적대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의 페이스대로 중국이 움직이기가 만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낼 수 있는 자기만의 대안들이 있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북한 문제 끌고 갈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북한이 중국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북한이 중국말도 안 듣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일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그래서 되더라고요. 북한 김정은이 중국 보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류인산을 서열 5위인데 쏙 빼내버렸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같았으면 일이다. 감히 중국이 보낸 대표잖아요. 대표죠. 대표를 방송에서 빼버린다는 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 김정은은 대체 뭘 믿고 저러느냐. 뭘 믿고 저러느냐. 중앙일보의 오늘 실시각각을 보면은 예. 믿는 구석에 있다라는 게 그 요지입니다. 예. 뭘 믿고 있느냐 하면은 시진핑도 김정은을 함부로 못 건드릴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예. 그 이유는 1번 뭐냐면 핵 때문도 그렇지만 핵보다는 그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무너져서 미국이 오게 되면 그거는 그 수만 명의 난민을 맞대는 것보다 미군하고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훨씬 더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자신을 함부로 못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북핵이 좀 해결해줘 할수록 자신들의 몸값이 높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중국이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즉 지금 북한의 상황을 약간의 꽃놀이패처럼 생각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게도 강하게 못 두고 좀 가만두고 있고 북한도 감히 류인산을 빼버리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금 중앙일보는 분석하고 있네요. 북한 TV에서 류인산이 사라진 것보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2인자 하면은 바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인데요. 주말에 방영됐던 북한 TV 속에서 67세의 황병서가 30대 초반의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방영을 시킨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영상부터 충격적인 영상부터 직접 보시죠. 북한의 2인자 황병서가 한쪽 무릎을 꿇고 입을 손으로 가리고 황송하듯이 뭔가를 얘기하고 지금 계속 김정은이 앉아서 지시를 받고 있고 김정은 살 더 쪘네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황병서가 굉장히 극도로 공손한 모습으로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북한 TV에 방영이 된 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황병서를 포함한 북한의 서열 2위, 3위가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고 얘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아니 황병서가 무릎 꿇을 정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 장면을 보면서요 오버랩 되는 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김양건 전 대남 담당 비서. 작고한 김영건 전 비서. 그렇죠. 김양건 비서의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 옆에서도 좀 짝다리를 짚고 있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한다. 그런 걸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영건은 이제 짝다리 짚었어요, 진짜. 예, 지난 연말에 이제 김양건 비서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제 죽었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국장으로 차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직접 장위위원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장례위원장까지 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숙청됐다든지 그런 건 아닐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는데 저 그림을 보니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유인산 상무위원 말씀하셨지만은 네. 유인산 상무위원이 북한에 왔을 때 그 카운터파트가 김양건 전 대남담당 비서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비서가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게 그때만 해도 이제 별일 아닐 것이다라고 봤는데 뒤에 벌어지는 이제 핵실험이라든지 뭐 황병서의 이런 모습이라든지 보면은 이게 또 뭐가 있었던 게 단순 교통사고 아닐 아니냐라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은 정성희 위원님, 고무부 장성택 삐딱 박수 쳤다고 건성건성 박수 쳤다고 지금 죽이고 지금 김양건은 교통사고이지만 황병서가 제대로 겁을 먹은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김정은에게 아들뻘 손자뻘 되는 김정은에게 무릎 꿇고 얘기할 정도의 북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왕조 프레임으로 봐야지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왕조다. 예, 저 모습은 어린 군주한테 나이 든 신하가 부복해가지고 얘기하는 모습과 똑같죠. 저거를 뭐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학적 프레임을 가지고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된다. 예, 현대 시점으로. 현대 시점으로 왕조 프레임으로 봐야지 될 것 같고, 근데 저런 모습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군부 출신의 여러 사람들을 그 숙청한 것과 이제 비슷하고, 군 부대도 지금 아버지 김정일은 선군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예. 군을 굉장히 우대를 하면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그 이후에 김정은이 잡고 나서는 군부대의 그 고위직들을 주로 숙청하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병서 정치국장은 지금 서열 2위거든요. 예. 서열 2위고 군의 총수인데도 지금 김정은 옆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 김정은의 통치 방식이 동포 통치라는 것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저런 식으로 군의 최고 통수권자를 저렇게 취급하면서 그 군 부대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리다는 측면 느낌도 받고 그렇습니다. 예. 뉴요커에서 그래서 김정은을 아가로 표현한 데는 그만한 풍자가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 소식, 중국 TV에서 사라진 류인산 소식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오늘 돌직구 인물 특집 두 번째 인물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돌직구 신문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저는 당 대표쯤은 맡을 줄 알았는데 당 대표 결국 안 맡았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데서 그쳤습니다. 누굴까요? 다들 아시죠? 요건 속임수. 안철수 의원, 제3당, 신당,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띄고 당일지 아니면 국민의를 의자를 써서 국민의 당일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창당 발기인대회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나는 당대표를 맡지 않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시장님, 지난 대선 때 사실은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안철수의 사람으로 분류됐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일은 하지 않지만 네,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네, 네. 누구보다도 또 안철수 쪽 얘기를 잘 알 것 같은데 국민의당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제? 그러니까 어제는 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예. 했죠. 그리고 그 앞에 금요일 날 저 당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요일 날 말하자면 첫 번째 인사 참사가 났죠. 한 5명의 이제 인물, 호남 중심의 인물들을 영입했다가 시작하기도 전에 예. 인사 참사가 났었어요. 2시간 50분 만에 안철수 의원이 직접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안 의원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한 네. 거고요. 이런 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새누리당 좀 빼놓고 야당은 인재영입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재영입이 제일 시급하다.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안철수 1인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당이 아니다. 여기는 뭐 이른바 신노당이 아니다. 예. 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혼자서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경쟁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인사 참사 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추천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죠. 뭐 안철수 의원이 원래 알던 분들이 아니니까 네. 그 추천한 사람에 대한 경고가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이제 하고 문턱을 훨씬 높여놓겠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추천한 쪽은 아마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게 있을 것이고 예. 또 제가 알기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 분이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영입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영입 반납? 예, 영입 반납을 했는데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누가 추천한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당에서 아마도 이게 문 대표나 안 의원 모두 이런 식으로 아무나 올리지 마라라는 예. 걸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직접 많은 사람을 모아오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예. 야당도 여당도 결국은 인재 영입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인사 참사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를 맡지 않고 인재 영입위원장을 본인이 직접 맡겠다 이렇게 밝힌 것. 이상도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재 영입위원장. 사실은요, 그 당대표는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죠. 예. 창당을 했다니까 현재는 그 준비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듣기는 탈당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이 정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한계를 넘어야 되고 또 1인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된다. 호남당을 벗어나야 된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안 의원이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전달한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상진 교수님 모르겠어요. 윤 장관님도 뭐 그렇게 말할 때 그런 부분을 전달했고 안 의원도 그렇게 납득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 겸 이른바 대선 주자가 2개 양수역장하다가 2개가 다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죠, 지금. 그 학습 효과가 크다고 봐야죠. 안철수 의원 옆에서 보고 네, 알았다. 네. 예. 그래서 아마 그거는 진정한 것 같아요. 야, 저 당대표 했더니 물러나라고 하는구나. 당대표 얘기는 좀 이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경쟁인데 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배당간 획기적인 인물이 이게 뭐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는 중요한 것은 정치를 처음 하겠다는 사람들은 예. 30대 후반이나 40대 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렇게 영입할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번 뭐 해보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야당의 두 세력에서는 자기들의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좀 거물. 그렇죠. 뭐 예. 거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징 왜냐면 예. 야당의 가장 치명적 결점은 안보 국방이 약하다. 안보 국방이 약하다. 경제 실물에 약하다. 예. 세계적인 추세에 약하다. 이런 예. 게 있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또 아무나 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안 간다. 그래서 그게 진짜 영입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네. 안철수 의원도 그게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민이 또 깊다. 하나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야당의 프레임에서 어떤 대사를 움직일 수 있는 키맨. 키라고 할 수 있는 예. 키맨인지 키우먼인지 잠깐 여하튼 간에 키우먼. 네, 그런 심상치 않은 얘기 나왔어요. 정치인이나 또는 뭐 예. 등등 이런 사람들을 좀 가져오면 시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예. 보여줄 수 있죠. 혹시 방금 말씀하신 그 키우먼이 잠시 후 저희가 얘기해 보겠지만 그 방금 말씀하신 키우먼이 혹시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 네, 그렇죠. 현역 의원 중에서는 수도권에서 제일 뭐 중심에 있죠. 그래서 예. 언론에서 그러니까 마지노 라인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예. 뭐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키우먼이 박영선. 박지원 의원이란 말씀은 안 나왔어요. 정성희 의원님. 아니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인재 영입 이 참사를 보면요. 예. 우선 안철수 의원이 그 영입하신 분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과거 분들인데 누군지 몰랐다. 호남에 이제 출신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려면 이 호남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풀이 호남이다. 또 죄송하지만 저도 잘 언론계에 30년 있었지만 이름이 과거에 좀 들었던 분들이거든요. 좀 소위 말해서 낡은 이미지를 주고 사실상 옛날에 비리로 이렇게 네. 했던 분들인데 그것도 체크 안 하고 데려왔냐 이런 얘기도 생각도 들고 또 한편 뒤집어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이 사실 예. 저는 뭐 이렇게 노인을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새로운 어떤 정치를 보여주는 인물로서는 좀 낡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분들은 또 안철수 신당에서 오라 그런다고 또 덥석 간 건 뭔지 건 뭔지. 그런 생각도 예. 들어요. 되게 좀 이렇게 나이 드시면 이렇게 예. 누가 불러주면 되게 반갑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그렇게 와가지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누를 끼치는 건 뭔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정말 획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방금 이상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 정치적 키맨, 키우먼, 거물이 와야 안철수 신당이 그래도 말한 대로 뭐 중도의 모습, 보수와 진보를 양날개를 다 갖춘 중도의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한계점인데 김병묘 의원님. 예. 만약에 정치는 상생에서 시작되니까 만약에 보수 쪽에서 이 인사가 움직여준다면 아니면 지금은 야권이지만 뭐 전직 보수 출신의 야권 인사가 움직여준다면 안철수 신당은 폭발적일 것이다. 누가 있을까요? 대놓고 말씀하신 게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랑 전 원내대표 그리고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말씀하신 거라고 딱 생각이 드는데요. 유승민, 손학규 두 사람. 그 두 분이 가게 된다면 사실상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것 같고 예.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진보도 보수도 선택을 미뤄왔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다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건 말 그대로 안철수 신당의 희망상, 이제 국민의당이죠. 희망상이다. 예, 희망상일 뿐이고 예. 모든 정치는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당위는 당연히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고 맞잡는 중간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겠지만 예. 현재 당위로서는 20석이 지금 당장 채우기가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20명 채우기 급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셔온 의원들이 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소위 말하는 친노 그룹을 적지구선 탈당한 사람들을 이노들만 왔다?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예. 그 중간에 현실을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괴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아마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의 가장 절대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한번 팩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윤태곤 실장님 와 계시니까 유승민하고 손학규 두 분의 이름이 나왔어요. 실제로 신당 측에서 유승민 의원 혹은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을 포섭할 여지가 윤태곤 실장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없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안 될 걸 무리해가지고 뭐 할 필요는 이제 없는 것이고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뜻이 워낙에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 유승민 의원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유승민 의원 이름을 이렇게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실은 안 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청와대라든지 친박계에서 볼 때는 역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승민 예. 의원을 뭐 안 의원이나 그 신당 쪽에서도 유승민 의원 정말 생각한다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 오시더라도 자꾸 이름을 말씀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바로 이상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손학규 상임 고문 말인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손학규 고문에 대한 언급, 안철수 캠프 쪽에서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손학규 고문으로서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손 대표는 최근에 지난 몇 년 볼 것 같으면은 자신도 좀 친노라 그럴까 주류한테는 굉장히 섭섭한 게 굉장히 많죠. 많이 섭섭하죠. 많이 섭섭하죠. 예. 그리고 상당히 회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는 안철수 의원 측이나 또 탈당한 의원들도 손 대표한테 좀 많이 좀 의향을 타진해 봤어요. 왜냐 예. 그러면은 많이 타진해 봤다. 네, 그러니까 손 대표께서 좀 마지못해 나오게 되면은 이른바 범비노 이게 말도 이상한데요. 범비노를 통합하는 아니 비노면 비노지 범비노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친노를 뺀 예. 다른 세력을 다 통합하고 또 이제 그분이 수도권에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신당의 근데 대표 본인의 생각이 없는 예.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이 없다.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와서 말인데 창당 발기인 대회 때 화환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환이 바로 문재인 대표에게서 온 화환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창당 발기인 대회를 축하드립니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 화환 속에 담긴 의미는 또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또 정치부 기자로서 드는데 정성희 위원님, 문 대표 입장에서도 저 축하 화환 안 보내기도 좀 찜찜하고 그렇다고 축하한다고 보내기도 좀 찜찜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보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더불어민주당 할 때는 안 의원이 안 보냈다고 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게 주고받기는 안 된 셈인데 저는 그냥 문재인 대표가 그냥 정리상 보냈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하는 거는 좀 이제 오늘 아침에 많은 신문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문 대표의 자기 남들은 포용성을 예. 보여주는 그런 걸로 신호를 해석을 하면서 썼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지난번에 두 분이 만나서 굉장히 어색한 장면 연출하면서 창당 작업 잘 돼갑니까? 얘기하니까 이게 잘 돼갑니다. 종교가 원래 카톨릭입니까? 예, 종교가 카톨릭입니까? 하고 없는 썰렁하게 얘기했던 그런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한번 보내본 거 아니에요? 한번 보내봤다.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예. 안 보냈으면 안 보낸 게 뉴스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잊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왜 청와대에서 누구 상가에는 조화를 보내고 누구 상가에 안 거기가 보내는 게 공교롭게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유승민 청와대 의원까지 안 보내지 상가도 않았어요. 보내는 게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 대표가 안 보내셨으면 오히려 구구한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옛날 전설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풍수지리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기가 강한 관악산에서 가까운 서초동을 피해 홍제천이 흐르는 홍은동으로 가야 대권을 얻을 수 있다. 신년이라 제가 풍수지리가의 한 말을 인용해 봤는데 화기가 강한 서초동을 피해서 홍제천이 흐르는 홍은동으로 이사를 가야 대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제 야권 주자 가운데 한 명에게 있었습니다. 다음 인물이 바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홍은동 피플이 됐습니다. 홍은동으로 이사가는 누굴까요? 자꾸 제가 오늘 헛손질을 하네요. 문재인 대표가 바로 세 번째 인물입니다.
구기동 살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사를 준비한다죠. 홍은동으로 이사를 간다는데 이민선 변호사님, 이 또 문 대표의 홍은동 이사 두고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김무성 대표 연희동 이사 추진했다가 이 대선 생각한다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번엔 또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바람에 여의도 아파트가 안 팔리고 있다고 지금 고충을 호소하더라고요. 김 대표 여의도 안 팔리고 네. 막 지금 그래서 저가 매수 요청만 들어온다고 예. 호소를 하던데요. 문 대표도 이사를 한다는 게 역시 이게 대선 후보급이 되면 이사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뉴스인가 봐요. 쉽지 않아요.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래 양산에 저택이 있고요. 예. 그리고 구기동에 조만한 빌라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 빌라가 원래는 딸 건데요. 차녀 건데, 다혜 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8일이었죠. 서울 홍은동에 한 빌라를 매입을 했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 곧 있으면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정순 여사가 직접 매입 계약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모든 정치인들과 또 모든 정치부 기자들은 이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요. 이거 뭔가 의미가 있어. 이거 뭔가 1번 떠오르는 의문이 혹시 그러면 서대문구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오더니 예. 그러면은 험지인 서대문구로 드디어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서대문구 관련자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문 대표 쪽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사실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지금 타이밍에선. 네. 봐요. 믿지도 않아요. 정치부 기자들은 믿고 싶은. 그러니까 하면서 원래 구기동 정치부 기자들 네. 사이에서 임 변호사님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뭐요? 유력 정치인이 소위 방귀만 껴도 거기엔 정치적 의미가 있다. 흐름만 해도 의미가 있는 이런 거고. 말이 있을 그렇군요. 정도예요. 어쨌든. 구기동 빌라에서 이사 가는 이유는 딸 다혜 씨가 이사를 오게 돼갖고 자신들이 집을 비워줘야 돼서 홍은동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의문 2, 또 정치부 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럼 왜 홍은동인데? 왜 홍은동이냐? 이사 가는 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왜 홍은동?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조선일보 기자는 뭐라고 썼냐? 네. 아까 김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화기가 가능한 관악산에서 관악산을 피해서 홍제천이 흐르는 홍은동으로 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간 사람이 한 분 있다. 그 한 분이 있었다. 바로 정동영 후보였다. 정동영 대선 후보. 근데 홍은동 가서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예. 안 됐다고 하시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건 저는 그냥 정치부 기자들의 좀 억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억측이 아닌 것이다. 억측이 아닐까라고. 그럼 또 바로 사실 확인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상돈 교수님, 네. 오늘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써먹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네. 구기동에서 홍은동으로 가는 게 서대문구 홍은동, 사실은 정두원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험지 출마, 사실은 야권에서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이 손으로 물러나라, 기득권을 내려놔라, 당 대표가 희생하라 하면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표 험지 출마해라. 그런데 사실 정두원 의원과 붙는다면 험지 출마는 맞긴 맞는데. 저는 그게 험지같이 생각되지가 않네요. 험지 아니다. 예, 지금 말 나왔던 부산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험지 정도가 아니라 사지 출마 아닙니까? 부산은 사지다 그러면. 부산은 뭐 PK는 이미 뭐 야당이 안 된다고 봐요. 사실 또 그렇게 갈 필요 없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자기 지역구 포기를 너무 빨리 얘기를 했어요. 예.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선거 나가기 위해서는 뭐 고민 중에는 아마도 강북에 나가는 것이 그렇다고 이제 강북 중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는 험지보다는 한번 문재인 대표로서 해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해볼 것이고 만하다. 또 하나는 정두원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천이 좀 불확실할 수 있다. 정두원 의원 공천 불확실. 거기는 아마 최소한 사자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예. 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했다고 여겨집니다. 의외의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출마가 가능하단 말씀. 문재인 대표가 홍은동 출마도 고려해볼 법하다. 그 이유는 정두원 의원이 사실은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와는 다른 노선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쪼개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김병민 의원님, 네. 정두원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문 대표가 고려할 수 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정두원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정책적 실력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과거 우리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전국이 이 노란 깃발을 꽂았을 때도 그 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정두원 의원이고요. 그랬죠. 지난번 선거에서도 거의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다 전멸을 했을 때도 근소한 차이로 살아남은 사람이 정두원 의원이거든요. 예. 현재 지역구 관리하고 있는 서대문 지역구 관리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방의원들보다 오히려 더 발붙여서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문재인 대표라면
사실상 거기에 가고서는 정두원 의원이랑 붙는다? 굉장히 불편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불편한 선택이다. 그리고 굳이 나가서 정두원을 꺾고 이기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크게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문재인 대표 이사를 아까 뭐 여러 가지 풍수지리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이사를 갑니다만 예, 김병민 의원도 이사 간다. 기본적으로 뭔가 사는 집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이사를 가고 싶어져요. 아, 지난 2년 동안 일이 잘 안 어디로 풀려서 가시는데? 예. 좀 비슷한 동네로 이사를 합니다만은 예. 예, 아마 문재인 대표도 되는 게 진짜 없구나 싶어서 되는 게 없어서 이사 간다. 이사 가는 확률이 저는 거기 너무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윤 같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는 게 없어서 이사 간다, 문 아니, 대표. 되는 게 없어서까지 모르겠고요. 예. 근데 이 김병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동의하는 게 정두원 의원이 사집까지 낸 가수입니다. 사집 가수죠. 사집 가수다. 예, 한국가수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동네에서 정말로 잘해요. 뭐 특히 아줌마들하고 이런 거 스킨십도 되게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친박계에서 그럼 눈에 가시기 때문에 정돈을 빼려고 해도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진실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가 강남, TK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 그분도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서대문에 예. 가가지고 과연 붙으려고 할 사람이 있을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정두원 의원이 여당 의원이지만은 여당 내에서 뭐 비박의 대표주자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각을 거의 야당 의원만큼 세우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매첩이 붙어버리면 약간 이제 구도가 흐트러지다. 흐트러질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야당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은 야당 의원들 중에서 문지방이 닳고 있는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 두 진영에서 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러브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박영선 의원입니다.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구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었기도 했고, 그때부터 사실은 탈당한다 얘기 나왔었는데 탈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한길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하면서 사실 박영선 의원이 안철수 의원 측과 뭔가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저희 정치부 기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내렸고 시점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도 있고, 무슨 소리냐. 박영선 의원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서 뭔가 야권 통합 그래도 도모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 이민선 변호사님, 박영선 의원이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의사는 안 밝히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요. 지금 그 바람에 문지방이 닳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기가 최고다. 최고라고 합니다. 박영선 의원이 한동안 뉴스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됐었잖아요. 예. 그러다 요즘 막 지금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뭐 러시라는 거예요. 예. 일단 안신당부터 탈당을 예정한 의원들, 당내 관망파들, 관망파들도 있어요. 잔류파 의원들 잔류파. 뭐 다 가리지 않고 다들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까 물어보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박 의원까지 탈당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 교수님께서 약간 탈당의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박 의원까지 탈당하게 되면 그때는 호남뿐만 아니라 문제는 수도권에서 워낙 인지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예. 수도권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수도권 흔들린다. 그래서 각자 이익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남아달라, 이쪽에서는 와달라. 그건 난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서로 유리한 해석을 하는데요. 잔류파 같은 경우는 박 의원은 우리 당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잔류하실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자유파는 일단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안신당 쪽에서는 오실 거다. 심지어 대표로까지 언급이 된다라는 말씀을 모락모락 흘립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예, 뭐 당대표로 오신다면서 했더니 뭐 특정인 이름을 거명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당의 얼굴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안 대표가 직접 말씀을 하셨을 정도니. 그러면 일단 와라 이거예요. 당 대표는 그렇죠. 주겠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 박 의원과 유독 친분이 깊다라는 분께 이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 옆에 그래서 계세요. 박 의원과 가까운 이상동 중앙대 명예교수는 그분 옆에 계세요 지금. 네.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읽으세요. 네. 이게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어. 탈당한다 안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으나, 예.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박 의원은 탈당해야 한다라고 예. 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돌직구쇼 인재영 입으로 오시긴 한데 박영선 의원과 사실은 너무나도 가까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에게 정치 조언과 또 한국의 새정치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많으신 분이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 이상돈 교수님이신데, 이상돈 교수께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독점으로 박영선 의원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박영선 의원 탈당하죠? 예, 일단은 박영선 의원이 대해서 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이른바 친노 그다음에 특히 초선 그룹들한테는 환멸이 굉장히 큽니다. 박영선 의원이 친노에 네, 대한 환멸감이 크다. 환멸감이 굉장히 큰 거 그거는 분명하고요. 예. 그러나 앞으로 그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이 뭉치져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통합전대라는 아이디어를 냈죠. 예. 그때는 이 길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른바 그걸 받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분열돼 버렸어요. 분열됐죠. 네, 호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1996년 총선 때를 보면요. 그 당시 수도권에서는 이른바 통합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했는데 그 분열해서 신한국당이 많이 했죠. 그러나 호남을 잃어버린 그 정당은 그냥 마이너 정당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박영선 의원을 붙잡지 못하면은 신당이 좀 크기가 어렵지 않느냐. 왜냐? 정당 나올 예. 것 같으면은 대선 후보급, 그 다음에 서울시장 같은 뭐 이런 메이저 큰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예. 복수 두세 명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안 의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박 의원이 오게 되면 이게 해소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 의원이 거기 남아있을 때 거기가 아쉬우니까 붙잡지만은 제 버릇이 어디로 가겠느냐. 예. 그게 얼마나 박 의원을 갖다가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냐. 예. 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의문을 갖고 있고. 이상득 교수님께서 네. 보시기에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제 생각으로 나와서 크게 한번 던지면은 다음번 뭐 총선은 나을 것도 예. 없고 그리고 대선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곧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한번 체급을 확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철수 의원도 문재인 의원 보니까 대표하고 둘 다 같이 하면 다 망하는 수가 있더라. 예. 너무 절실히 알고 대표와 인재영입 위원이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선거대책 또 하나는 위원장과. 예. 당대표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나오는 정치 현안 이슈에 대해서 그때그때 순발력 있고 확실한 멘트를 내는 겁니다. 네. 그것을 박영선 의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없어요. 예. 또 지명도 있고 또 하나는 호남 지역에서 박영선 의원에 대한 말하자면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건 좀 의외이실 것 같은데 2014년에 이제 그 파동 때문에 뭐 탈당은 아니 뭐 이럴 때 의원실에 호남에서 지지 전화가 엄청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것은 뭐 사실 박 의원이 고향이 뭐 창녕 그렇지만 예. 사실 서울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도 무슨 호남에서 책 관련 행사를 한번 구상을 했는데 네. 이거 인파가 너무 많이 오고 가서도 겁이 나서 이 여파가 너무 심상치 않아서 그걸 취소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박영선 의원이 뭐 좀 문재인 대표가 이제 경희대학교 뭐 대학 선배고 네. 인간적인 것 찍고 뭐 그러지만은 공은 공이고 사기는 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한번 당적으로 한번 바꿔서 바꿔보는 것. 세상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탈당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영선 의원도 뭐 정치적 감각이 있는 분이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탈당을 한다면 언제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대체로 좀 시간이 좀 땡겨졌어요. 김한길 의원 탈당 그렇죠. 당겨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금주 중에 7, 8명 의원들이 탈당한 것이고 권노가 고문도 뭐 내일 탈당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권노가 의원 다 탈당해서 옮길 것이고 예.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이 나오게 되면은 박 의원과 같이 교감하는 의원들이 적어도 5, 6년 또는 7, 8년 정도 좀 같이 할 수 박영선 의원 봅니다. 나오면 네. 8명까지도 다시 네, 나올 수 그러니까 있다. 그건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까지. 예.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좀 그분들끼리 어떤 생각을 교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예. 저는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지금 이상득 교수님에게 여러 얘기 나왔는데 정성희 위원님 느낌은 지금 뭐 박영선 의원은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탈당하는 게 여러모로 득이 많은 상황이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시험도 펴볼 수 있는 건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뭐 당 대표직 정도의 직급은 이미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잘해야 된다. 평소에 잘해야 된다. 박영선 의원이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세월호 합의문 가져왔을 때 문재인 두 번이나 대표 어디서 뭐 파기시키면서 문재인 대표 옆에서 같이 단식 농성하고 박영선 의원 비대위원장 끌어낸 게 누굽니까? 친노였죠. 친노죠.
그런데 이제 아쉽다고 그래서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당에 꼭 필요한다고 문지방이 날도록 들어준다? 제 느낌으로는 여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 인간의 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신감이나 환멸을 느낄 것 같아요. 언제는 그렇죠. 나를 그렇게 흔들어대더니 이제 와가지고 남아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정치적인 도의상 그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이 친노의 그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자기 내부적인 문제고 그래도 외부적으로는 지금 말한 대로 안신당 국민의당의 이런 그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저는 선택을 해볼 만한 게 있지 않나. 또 요즘 박영선 의원 지역에 나가면은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언제 가실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네, 사람들이 오히려 기정사실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박영선 의원은 사실 당심이나 어떤 자기 지역구의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본인으로서 계속 버틸 재간이 없지 않나. 버틸 시간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회는 있고 명분도 쌓였습니다. 남은 건 결단인데 사실 정치인이 움직일 만한 기회와 명분 다 남았어요. 이제 결단만 내리면 그런 시점인데 윤 저는 시장님.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상동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의원을 꼭 잡아야 됩니다. 붙잡을 거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하나로 되지 않냐, 복수의 이제 구도가 있어야지 당다운 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이건 더불어민주당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 하나 가지고 이 당이 이제 정상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의원한테도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했고 박영선 의원한테도 선대위원장 제안했고 했는데 거절받았잖아요. 네, 똑같이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호남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박영선 의원이 서울에서도 보면은 소구력이 정말로 높은 게 재보궐선거를 할 때 제일 먼저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박영선 의원이에요. 구의원, 시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른바 비노, 친노한테 두루두루 인기가 좋고 그리고 호남에서도 수도권 호남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과거에 이제 박선숙 의원이 약간 이제 그런 컬러가 있었는데 지금 박영선 의원이 혼자서 이제 그런 인물이거든요. 더불어 입장에서도 박영선 의원 잡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바짓가랑이 잡을 거다. 그래서 문 대표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광주에 1박 2일로 일정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광주에 있는 현역의원 이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강기정 의원이죠. 강기정 의원. 강기정 의원이 지금 오시지 마시라. 뭘 좀 만들어가지고 오시라 해서 이제 문 대표 쪽에서 섭섭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뭘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박영선 의원을 붙잡아가지고 선대위원장 만들 다음에 광주에 오면 그래도 광주에서도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 때문에 양측이 지금 이 한 분을 붙잡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과연 박영선 의원의 거취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돌직구 쇼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진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어봤고요. 이제는 여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인물입니다. 젊은 피 6명 영입한 사람. 앞서 저희 돌직구 쇼 영입에서 제가 풍자를 좀 했었는데요. 김무성 대표입니다. 어제였죠. 주말 새누리당에서 기다리던 1차 인재 영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설명이요. 약간 좀 궁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이거 기자들이 이거 인재 영입입니까, 김 대표라고 물으니까 인재 영입이 아니라 본인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서 내가 그냥 날라 들어왔다. 발표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인재 영입이라고 어쨌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다면 공천을 보장해 준다는 거라면 김무성 대표가 기득권은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라고 말했던 거가 배치되는데 김병민 의원님 이거 당내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한국일보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이 사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김무성 대표가 사실 지나치게 솔직한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조금 더 유화된 표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했던 그 멘트가 사실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인재 영입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본인들끼리 스크럼을 짜갖고 사실은 찾아왔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중에 한 2분 정도는 새누리당 당적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분 새누리당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인재 영입으로 나와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재 영입이라고 한다라면 사실적으로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 그리고 총선 이후의 대선을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들을 구현해 나갈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비전에 대한 역할들을 가지고 당이 부족한 빈 공간을 채워줘야 그게 사실 인재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인재 영입은 당이 부족한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인재 영입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종편을 통해서 얼굴이 알려지신 분들입니다만은 이분들이
실제 총선에 당선되시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를 할 거지? 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은 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다 변호사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서 차고 넘치는 게 법조인 집단이거든요. 예. 하지만 새누리당이 꼭 모셔야 될 여러 가지 분야의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모셔야 인재 영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 하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다라는 건데 30, 40대 새누리당이 가장 취약한 젊은 청년 계층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모셔왔어라고 보여주고 싶은 측면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예.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이분들을 모셔온다 해서 젊은 층의 표심이 크게 좌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도 인물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야당에서 안철수 신당에서는 어떻게든 중량감 있는 인물을 발표하라고 물밑 치열하게 작업 중이고 문재인 대표도 여러 생각 못할 깜짝 인사들을 발표한다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첫 1호 인재 영입인데 인재 영입은 보통 감동도 있고 또 기대도 되고 이 명분도 좀 있는 것이 바로 인재 영입인데 윤민선 변호사님 그런 인재 영입이었다고 보십니까? 화제는 됐죠, 어제. 이분들이 인재 영입? 그래서 다들 어제 화제는 돼서 다들 깜짝 놀랐었는데요. 1호는 아닙니다. 1호는 오히려 안대희 대법관이 우리 더 가깝지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1호는 예. 아니에요. 1호라는 표현은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쓰고 있는 것 같고 1호라고 쓰기엔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인재 영입이 아니라는 여러분들의 평가에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재 영입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재 영입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김병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확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체질을 개선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게 인재 영입인데요. 예. 이분들을 영입한 의도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분들은 인재 영입이라기보다는 당명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고 당이 원하는 대로 예.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당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좀 뽑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분들은 인재 영입이라기보다는 전력 보강에 가까운 분들 아닌가. 예, 전력 보강이다. 가까운 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30, 40대들이 오는 건 그냥 정치하겠다고 입당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인재 영입이냐라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당하고 싶은 사람들을 토대로 전력 보강에 나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서진 분들.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조금 옹졸하죠. 그래도 기껏 옹졸했다. 직접 이렇게 앞에서 당 대표가 이제 영입 발표하는 것도 좀 예. 이례적인데 거기다 대고서 아니 인재 영입 전략 공천 안 하신다면서요. 아유 제가 부른 건 아니고요. 뭐 이러는 거는 서 있는 사람, 예, 서 있는 사람들도 참 무한한 일인데요. 예. 그건 아마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한 말,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말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네. 1번은 무엇이냐? 상향식 공천에 내 정치적 생명을 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마치 전략 공천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당에는 인재는 차고 넘친다. 이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김 대표도 인재 영입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엔 좀 무한한 면이 있었던 거죠. 예, 정성희 위원님, 김무성 대표가 본인 입으로 인재 영입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인재 영입 아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뭔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 저는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 같고 정성희 위원의 생각을 좀 들어볼게요. 저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 의상실에서 많이 본 분도 많이 있어요. 예.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뭐 인재 영입이라 해서 인재인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영입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퀘스천이다. 네, 왜냐하면 인재라는 거는 이거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고 예. 또 영입이라는 것도 이분들은 제가 이게 평소 방송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네. 날 좀 찾아달라고 엄청나게 러브콜을 하면서 그동안의 발언을 아마 이렇게 복귀해서 보시면은 예. 나와요. 절대로 새누리당 방침에 대해서 소신껏 발언해 본 적이 없고 무조건 지지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을 제가 알기로는 같이 출연하는데 무조건을 비판을 네. 해왔던 분들이에요. 사안과 관계없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나팔수 노릇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를 몰라봐?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찾아간 거죠. 우리가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그동안에는 왜 예. 우리를 그래서 하니까 와인 아시죠? 왜
뭐 지금 이렇게 총선 국면에서 필요하니까 또 젊고 하는 분들은 그 좋으니까 하신 분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왜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왜 하는가? 제가 그때 말씀드린 운동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정치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전문가 그룹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나 세 번째로는 이익 집단의 그 대표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이분들이 권력 의지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니고 권력 의지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이 된다. 정치꾼이 된다.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들어가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국민의당에 들어가신 분들 80대이신 분들도 왜 자기가 그 당에 필요한 일을 생각해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들어가는 분들도 정치를 할 때는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단순히 권력 의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토크를 가름하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 돌직구쇼 인재 영입한 이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모신 분입니다.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런 걸 인재 영입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인물입니다. 이번엔 제 무덤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무덤판 누굴까요? 아니 이분 멕시코 마약왕, 멕시코 탈옥왕, 호아킨 구스만 아닙니까? 김병민 의원님 잡혔어요? 네, 멕시코 마약하니 구스만이 결국은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영화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감옥에서 마감할지도 모르는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감옥을 땅굴까지 파서 탈옥했는데 어떻게 잡혔어요? 2번을 탈옥을 했죠. 첫 번째는 지키고 있는 간부를 매수해서 세탁 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탈옥을 했고요. 두 번째는 땅굴을 파갖고 탈옥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 쇼펜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영화 배우일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당신의 일대기를 영화화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인터뷰를 하게 되죠. 영화 배우 쇼펜과? 네, 그 중간에 다리를 놓은 미모의 여배우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위치가 어느 정도 발각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포가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아니 탈옥 중에 자기 영화 찍는다고 영화 배우는 인터뷰를 했어요. 네, 아마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의 일대기가 영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 그거는 아마 성공적으로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탈옥을 감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근한 1조 가량의 잠수함도 갖고 있고 비행기도 갖고 있고 거의 김정은의 버금가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수함을 갖고 있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제 세 번째 탈옥을 할지가 걱정이긴 한데 멕시코 정부가 좀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우리나라에 비슷한 케이스가 누구예요? 양은이파의 조양은 씨가 손을 씻었다라고 하면서 보스라는 영화를 자기가 직접 제작해가지고 직접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 뒤에 수사를 할 때 그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제작자라든지 배우들을 폭행했다. 이것까지 추가로 이제 병합이 된 적이 있죠. 네, 탈옥왕 구스왕 다시 체포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법을 지키면 반드시 체포됩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휘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휘날레 기사의 주인공 영상부터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바로 전국 피겨 선수권에서 우승을 한 최연소 11살의 나이로 우승을 한 유영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12세 전국 피겨 선수권 우승 기록이 있는데 김연아 선수의 12세 최연소 기록을 과감하게 경신을 했습니다. 유영 선수 지금 문헌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2004년 5월 27일생 굉장히 어리죠. 143cm 31kg 굉장히 날씬해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11세의 최연소 나이로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야, 사실은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할 때만 해도 피겨 신동이다. 뭐 이제는 피겨 여왕이 나왔는데 김연아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 여자 피겨 선수는 왕관을 누가 쓸 것인가? 걱정이 많았죠. 여기도 공석이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거기다 김연아 선수가 보고서는 내 11살 때보다 더 잘한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더라고요. 연아 선수의 점프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독학으로 연습을 해서 해외에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야 저쯤 되면 피겨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유영 선수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우리 김연아 선수의 뒤를 이은 김연아 선수를 능가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피겨 여제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오늘 저희 돌직구쇼 인재 영입과 함께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훌륭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got this king size to ourselves. Don't have to share